지금 보면 뭐 국제적인 분쟁도 많고 혼란스러운데 그린란드 관련돼서 지금 유럽과 미국의 충돌이 또 있을 거다라고 해서 굉장히 지금 두려워들 하시고 있고, 아마 이제 녹화일 기준으로 이제 보면 장이 좀 많이 밀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는 그것도 버틸 수 있는데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 불안해하세요. 수익이 많이 나기 시작하니까 더 불안한 거죠. 삼성전자를 얼마에 팔아야 되냐, 항상 이제 매도에 대한 고민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최근 코스피가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데 현재 시장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숫자는 처음 봐서 다들 당황하시는데, 여전히 이제 구조적 상승기에 좀 접어들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국내 지금 이 PS 상승률, 이제 주당 순이익이라고 하죠. 이제 전체 주요 기업들의 주당 순이익 상승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근간에는 삼성전자랑 이제 하이닉스의 실적이 이제 가이던스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그런 현상이 좀 반영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재작년부터 좋았던 원전이라든지 뭐 조선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이쪽도 지금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거기에 최근에 이제 자동차까지 이제 가세를 하면서 시장 자체가 조금 점점 건강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주가의 지수에 좀 반영되고 있는 중이고요. 여전히 이제 걱정들이 좀 많으시죠. 이제 보면 수익이 나면 다들 걱정을 하시는데, 지금은 이제 수익을 좀 즐기셔야 되는 시기지 뭐 함부로 이제 고점을 논할 시기는 아닌 것 같고, 최근에 뭐 인버스 투자 이런 것들 하셔서 실패해 보신 분들의 이제 얘기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면 좀 안타깝다. 이제 겪어보지 못한 일들을 쉽게 잘 받아들이셔야 된다. 왜 올라갔을까를 생각해야지 너무 많이 올라왔어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왜 여기까지 올라왔을까를 좀 따져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수가 이 정도까지 와 있는 상태에서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지점은 무엇일까요? 저도 이제 증권사에서 오래 근무를 하면서 이제 고객들을 보면 오히려 이제 물린다고 하죠. 이제 마이너스가 나면 푸념 섞인 얘기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버틸 수 있는데,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 불안해하세요. 그래서 수익을 빨리 이익 실현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이제 심리도 좀 많이 있으신데, 그래서 지금 투자들이 이제 이렇게 갑자기 수익이 많이 나기 시작하니까 더 불안한 거죠. 삼성전자를 운 좋게 뭐 5만 원, 6만 원에 사셨던 분들은 지금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얼마에 팔아야 되냐, 항상 이제 매도에 대한 고민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아마 투자들 지금 대부분 수익이 나신 분들은 도대체 내가 이걸 언제 팔아야 돼, 어떤 신호에 팔아야 돼, 이런 고민들을 다 하실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제일 큰 고민일 텐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결국에는 기준을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 잡아가느냐에 중요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방송이나 여러 매체를 접하실 때 너무 과격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의 얘기는 좀 안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지금은 추세를 좀 따라가시면서 전반적인 장 분위기가 꺾일 때 내가 뭐 최고점에 팔고 나올 거다라는 그런 신념만 없으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이제 왼쪽 어깨가 아니라 이제 오른쪽 어깨에서 팔 수 있는 그런 이제 마음가짐을 좀 가지시면 조금 편하게 대응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게 참 말로는 쉬운데 어렵고요. 너무 지나치게 관심을 가져도 힘들고, 그렇다고 너무 지나치게 관심을 안 가지면 또 이제 타이밍을 놓칠 수 있으니까 귀는 열되 너무 집착하지 말자 주식에. 주로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너무 이제 그 분 단위로 초 단위로 시세를 보시면서 일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조금 주식을 오히려 안 하시는 게 건강에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승 흐름을 보면 여러 섹터가 번갈아가며 움직이는 모습인데 이런 흐름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일단 우리가 이제 언제부터 올라왔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가 작년 요맘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시장이 안 좋았습니다. 이제 정세도 많이 불안했고, 그다음에 재작년 겨울에 이제 12월 3일 날 뭐 계엄령 선포라든지부터 시작해서 뭐 정권의 교체, 작년에 굉장히 화려한 전반기가 되게 다이내믹한 이제 한 6개월을 보냈는데, 그 시기 이후로 이제 오히려 주가가 이제 정부가 바뀌고 나서 안정감이 들면서 주가가 다시 급등하기 시작을 했고요. 초창기에는 사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그 당시에는 오히려 조선방산원전이 시장을 좀 이끌던 시기였고, 정부가 바뀌면서 지수에 대한 이제 저평가된 기업들 상법 개정을 1차, 2차, 지금 3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상법 개정 통해서 이제 지주사라든지 저평가된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외국인들의 수급도 뭐 양호하게 좀 바뀌고, 그러면서 지금 주가가 지금 먼저 한 3,000포인트 근처까지 온 상태에서 지금 반도체에 호황을 맞은 거죠. 대한민국의 운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이거를 반도체 애널리스트조차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메모리의 수요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에 대한 기대감은 없었는데,
이게 AI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 국면에서 그때 이제 호황이었잖아요, 일시적으로. 예, 그런 부분들이 교체 수요까지 같이 겹치면서 이게 대대적인 수요가 지금 갑자기 증가했다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운을 좀 잘 타고 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섹터가 순환매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최근엔 또 현대차도 급등을 하고 있죠. 예, 현대차 그룹들도 올라오고 있다라는 부분. 그러면 가장 저평가되어 있었던 자동차 섹터가 로봇에 대한 뭐 신성장 동력을 받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돌아가면서 이제 훈풍이 부는 거죠. 상승장의 특징이 이게 섹터가 순환매가 좀 잘 이루어집니다. 아주 안 좋은 섹터 빼고는 돌아가면서 계속 움직이는, 그래서 여기 팔고 저기 사고 이런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나타나는 특이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최근의 상승장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이제 아마 2차 전지가 엄청나게 올라갔던 코로나 국면 때 주가가 이제 급등했던 경험이 있죠. 이제 2020년, 21년 요때 이제 굉장히 좀 화려하게 움직였는데 그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기대감이 조금 더 많이 컸죠. 숫자가 나오기보다는 뭐 2년치, 3년치, 5년치를 뭐 땡겨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당시 이제 코로나 국면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로 빠졌던 이유는 뭐냐면 생각보다 기대했던 것만큼 숫자가 나오지 않았고 그 다음에 기대했던 것만큼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에서 원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 매물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다시 이제 침체를 겪는 모습을 보였고요. IT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수요가 급증하다가 이제 사실은 뭐 노트북 살 사람 다 사고 휴대폰 바꿀 사람 다 바꾸고 나면 또 이제 정체기가 오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이제 오면서 뭐 전반적인 하락이 좀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뭐 2차 전지 쪽은 좀 처참할 정도로 많이 빠졌고, 그다음에 이제 뭐 반도체도 사실은 좀 많이 빠졌었죠.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고 있는 국면. 근데 지금은 조금 뭐가 다르냐면 제가 느낄 때는 판도가 좀 바뀌었다. 우리가 트럼프가 1차로 집권하던 시기에 주가를 보면 그 당시에도 좀 많이 흔들림이 있었는데 큰 프레임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는 자유무역 기조였다가 지금은 보호무역 기조로 바뀌는 과정에 있거든요, 지금. 근데 그게 1기 때보다는 지금 이제 8년 뒤에 등장한 2기 때 오히려 더 강해졌다. 그래서 지금 보면 뭐 국제적인 분쟁도 많고 미국이 약간 뭐 깡패 역할도 하고 있고 뭐 이렇게 보이는데 그게 막 혼란스러운데 그 모든 게 우리나라한테는 지금 오히려 좋게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흔히 뭐 그냥 다른 이제 매체에서 물어보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누가 싸우든지 간에 우리는 지금 이익을 보고 있다. 중국과 미국이 싸워서 오히려 우리는 중국과 경쟁했던 물건들이 다 안 좋았다가 오히려 지금 되살아나는 분위기로 가고 있고요. 또 하나는 보면 일본과 중국이 싸움을 하니까 서로 우리한테 러브콜을 보내죠. 그리고 지금 미국 그린란드 관련돼서 지금 유럽과 미국의 충돌이 또 있을 거다라고 해서 굉장히 지금 두려워들 하시고 있고, 아마 이제 녹화의 기준으로 이제 보면 장이 좀 많이 밀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근데 저는 그것도 중장기적으로는 우리한테 긍정적이다. 왜냐하면 유럽과 미국의 투자자들이 일시적으로 우리나라 자금을 뺄 수는 있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그 투자자들이 유럽이나 미국에 투자했다가 다른 데로 가서 결국엔 수익을 내고 싶어 하면 올 수 있는 데가 지금 아시아권밖에 없거든요. 아시아권에서 가장 수익률이 지금 좋은 쪽이 한국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사이익도 저는 오히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수 레벨이 높아질수록 이제는 고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 마련인데 이런 국면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시장을 바라보면 좋을까요? 아까 이제 EPS 상승률이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마디로 그게 꺾이기 전까지는 주가는 더 갈 수 있다. 그러면 주당 순이익이 높아진다. 결국 이익을 베이스로 봤을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돈을 더 벌 거라는 기대를 반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12개월 우리 포워드 PER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거는 확정된 수익에 대한 PER이 아니라 앞으로 벌어들일 거에 대한 PER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앞으로 돈을 더 벌 수 있다는 기대가 생기면, 근데 올해보다 내년이 더 벌 거다라는 기대가 생기면 주가는 그거에 맞춰서 숫자 계산해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이익 기조가 꺾이기 전까지는 주가는 더 랠리를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돈을 더 벌 거다라는 기대가 이제 숫자가 더 커지면 밸류에이션은 더 낮아지겠죠. 그러면 그 밸류에이션을 또 채우기 위해서 또 올라가는, 이제 우리가 역사상 보면 코스피가 PBR 기준으로 한 1.3배나 4배 정도가 거의 꼭지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선진국들은 보통 다 2배 이상이고요. 보통 이제 미국 같은 경우 3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뭐 이재명 대통령 공약에 PBR 우리가 정상화만 돼도 5,000포인트는 갈 수 있다. 그게 그냥 한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PBR의 정상화, 뭐 PER의 정상화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면 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대한민국 자체가 성장성이 크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된다는 가능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게 밸류에이션으로 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익이 정체되더라도 기업이라든지 국가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면 여기서 또 주가가 올라갈 수 있죠. 이제 이게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일본 같은 경우가 그렇고요. 이런 얘기하면 되게 당황해 하시는데 우리나라가 태국보다 PBR이 더 낮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한 PBR 2배 정도 수준만 가더라도 대략 계산해 보면 한 6, 7천 정도가 나오거든요. 7천 이상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전히 상승 여력은 더 있다라고 보고 있고 선진국 지수에도 조만간에 좀 빠르게 진입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옵저버 국가라고 해서 이제 관찰 대상국이 되기 시작하면 후보군에 들어가기 시작해도 그때부터 조금 더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글로벌 유동성도 여전히 지금 잘 공급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주식은 생각보다 당분간은 좀 아주 큰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즘 주목받는 섹터 중에서 시장의 주도권을 실제로 쥐고 있다고 보는 섹터는 어디일까요? 여전히 반도체가 끌고 있는 시장이고요. 주도 섹터는 여전히 반도체고 거기에 지금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게 이제 로봇인데 사실은 이제 로봇주들은 좀 작죠. 수총이 작은 종목들 위주였는데 주로 코스닥 기업들이었고 근데 여기에 지금 불을 붙인 게 사실은 아틀라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이 로봇 관련된 기업으로 거듭나기 시작했다. 결국에는 당장 예뻐 보이는 거는 아마 현대차 그룹들이 더 예뻐 보일 거고요. 그다음에 중장기로 조금 올해 상반기 적어도 상반기 내지 길면 올해 하반기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주도 섹터는 반도체로 보시는 게 맞다. 여기에 이제 중간 허리들이 되게 중요한데요. 지수가 아무리 두 종목만 가면 다른 거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소외받잖아요. 이제 근데 조선, 방산, 원전도 여전히 한 번 더 랠리가 남아있을 걸로 보이고요. 여전히 성장세를 지금 잘 이어가고 있고 최근에 이제 국제 분쟁의 증가로 방산주에 대한 또 기대가 더 커지고 있죠. 이런 부분들까지 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한 2, 3년 전부터 끌고 왔던 주도 섹터들 작년 이제 하반기부터 이제 끌고 왔던 반도체 올해 초부터 지금 시작되는 자동차의 랠리 이런 것들이 잘 조화롭게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근데 제일 큰 이제 우리가 지수 투자하신 분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끌고 가는 게 오히려 지수는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밑에서 받쳐주고 삼성전자가 좀 쉴 때, 하이닉스가 쉴 때 다른 종목들이 올라와주는 그런 형태로 가면 저는 굳이 지금은 주도 섹터를 어디로 딱 특정짓기보다는 여러 섹터들 제가 말씀드렸던 주요 섹터들이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책 이슈나 제도 변화가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의견도 많은데 투자할 때 이런 이슈들을 얼마나 참고해야 할까요? 주식 격언 중에 이제 정부 정책에 거스르지 마라 이런 격언들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흔히 예전부터 정경유착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기업들은 정부 정책에 굉장히 많이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요 최근에 3차 상법 개정안 내용을 보면 기존에 갖고 있던 자사주를 1년 6개월 안에 소각을 시켜라. 의무 소각이죠. 그다음에 새로 산 자사주들은 1년 이내에 소각을 해라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경련에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안대로 좀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거죠. 우리나라의 그 주요 대기업들이라고 하는 기업들, 재벌들이라고 하는 기업들이 자사주를 활용해서 자기의 지배권을 유지하고 했던 회사들은 자사주를 빨리 팔아야 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기업들이 갖고 있고요, 자사주를. 자사주가 없어진다는 거는 전체 주식수가 준다는 거죠. 그러면 주당 가치가 높아진다는 거기 때문에 3차 상법 개정안이 실시되면 그거는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이미 좀 빠르게 반영을 시킬 가능성이 있어요. 이 회사가 자사주를 소각했든 안 했든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주가는 먼저 움직인다. 그래서 자사주가 많은 기업들, 지주사라든지 증권사, 은행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을 좀 잘 찾아보시면 또 기회가 있을 걸로 보이고요. 앞으로 이제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라든지 국민 성장 펀드를 이제 조성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나쁠 게 전혀 없죠. 그래서 코스피가 쉴 때 이런 정책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오히려 코스닥도 또 한 번의 기회를 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 통과의 핵심 쟁점과 통과 임박 시 주목할 만한 종목은 무엇일까요? 사실은 상법 개정의 가장 핵심은 지금 3차 상법 개정안은 자사주를 이제 소각하라는 거죠. 그 전에 이제 1차, 2차는 원래 안 해도 되는 거를 집어넣은 겁니다. 이제 그 사내 이사들이 주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일부러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회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주를 위해서라는 부분으로 바꾼 겁니다. 그게 굉장히 큰 이슈였고요. 그 외에도 이제 절차적으로 이사의 구성을 어떻게 하냐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정했는데 이제 방점이 지금 이제 자사주를 소각하는 건데 자사주의 개념을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자사주라는 거는 결국엔 사업을 해서 번 돈을 가지고 이거를 다시 자기 주식을 사는 거예요. 번 돈은 그러면 누구의 돈이냐? 회사의 돈이 아니라 주주의 돈이죠.
주주들이 투자한 돈을 가지고 굴려서 이익을 냈으면 이걸 주주들한테 돌려주는 게 맞습니다. 투자를 할 거 아니면. 근데 이거를 오히려 경영권을 방어한다든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사서 갖고 있었던 거죠, 주식을. 그러면 이거는 오히려 주주들한테 안 나눠준 거잖아요. 정확히는 이거는 그러면 배임입니다. 죄입니다. 근데 그거를 일시적으로 우리나라는 봐준 거죠. 봐준 배경에는 이제 IMF라든지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많은 기업들이 적대적 M&A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봐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부분을 그러면 이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으니 이제는 정상화시키자라는 거죠. 그래서 자사주를 소각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이 줄어들기 때문에 한 주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미국이 역시 답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국장 탈출은 뭐 진흥수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도 나름 이해가 되는 건, 미국은 만약에 기업이 버는 돈이 매년 똑같다라고 하면 주가가 올라갈 일이 없죠. 사실은 최악의 기업이 매년 똑같은 돈을 버는 회사들이에요. 근데 주주한테 환원까지 안 한다. 그러면 최악이죠. 근데 미국에서는 그런 기업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번 돈 가지고 배당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사주를 소각해서 주식수를 계속 줄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식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나라도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이 만약에 매년 똑같은 돈을 버는 회사다라고 하면 빨리 서한을 보내셔서 빨리 자사주를 소각해라, 매입해서 소각해라라고 지금 주주들이 이제 들고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 정책적인 효과가 좀 골고루 퍼진다라고 하면 저평가된 기업들이 좀 저평가가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왜 그러면 이렇게 했느냐 의문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회사 주가가 올라가는 게 좋을 텐데 왜 저희 경영진들을 저렇게 할까? 이게 다 상속 때문에 그렇죠. 주가가 올라가면 상속세를 많이 내고 자식한테 물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은 자식한테 물려주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없는 거고, 또 CEO들이 주가가 안 올라가면 미국 같은 경우는 해임당합니다. 그래서 주주들이 그분을 자를 수가 있죠. 그래서 CEO의 가장 큰 덕목은 주가를 올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 그런 분위기로 가게 되면 조금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삼성전자의 향후 전망을 어떻게 보시나요? 삼성전자에게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워낙 안 좋았던 삼성전자가 지금 갑자기 좋아진 반도체 호황 슈퍼사이클에 접어들면서 4분기에 20조 가까운 영업이익을 냈는데 1분기에는 거의 35조까지 보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올해 최고로는 155조, 180조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분기에 거의 40조 이상을 벌 수 있는 회사가 될 거다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이제 조금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삼성전자가 그동안 안 좋았던 적자를 냈던 파운드리 사업부는 오히려 이제 흑자 전환을 이제 기대하고 있고, 안 좋았던 이제 D램이라든지 랜드 쪽은 가격이 올라오면서 영업이익률이 급증하고 있는 상태고요. 진출은 했지만 주요 핵심 업체인 이제 엔비디아에 납품하지 못했던 HBM 시장도 포부터는 삼성전자가 약간 주도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서, 삼성전자는 지금 나쁠 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쟁사라든지 물론 마이크론이 HBM 쪽에 증설을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 이건 수요가 많아서 하는 거지, 그게 이제 공급 과잉을 만들기에는 아직은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약간 주문형 생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HBM이 공급 과잉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그런 글을 보시면 아직은 좀 거짓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엔비디아라든지 브로드컴이라든지 AMD라든지 이런 이제 앞에 전방 수요를 담당하는 회사들이 HBM이 부족해서 난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지금 채워가고 있는 중이고, 가장 많은 물량을 아마 삼성전자가 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삼성전자처럼 대형주는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주가라는 게 올라갈 때는 조금 과하게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확인하려고 하는 습성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삼성전자가 9월부터 랠리를 하기 시작해서 11월 달까지 안 쉬고 올라갔다가 거기에서 또 11월부터 12월 초까지는 또 쉬었습니다. 한 달 반 정도를. 그때 주가가 왜 쉬었냐라고 하면 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먼저 많이 올랐는데 이 부분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일시적인 기간 조정이라든지 가격 조정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고요. 주식이라는 게 내가 볼 때는 싸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비싸 보일 수도 있죠. 그래야지 서로 매수 매도가 이루어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대형주가 쉴 때는 나름 이제 좀 단계 많이 올랐다라고 하면 좀 쉬어가는 국면이 필요하죠. 아마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또 12월 한 중순부터 또 1월 초까지 너무 또 급하게 달렸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 쉬어가려고 할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자연스러운 조정이니까 그럴 땐 오히려 없는 분들이나 비중이 좀 적은 분들은 아직은 더 담아도 되는 그런 기회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업황의 방향성을 판단할 때 어떤 신호들을 주로 보면 좋을까요? 제일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반도체를 사가는 쪽에서 수요가 줄어드는 게 가장 중요하죠. 엔비디아나 이런 회사들이 반도체를 사가는 게 앞에서 지금 AI 반도체 칩을 만드는데 그 양이 줄어든다. 엔비디아가 갑자기 실적이 꺾인다든지, TSMC가 갑자기 실적이 꺾인다든지 그러면 그럼 전방 수요가 줄어드는 거죠. 누구나 지금 메모리 반도체 HBM을 지금 원하는데 이게 지금 부족한 거죠. 그래서 가격이 막 급등하고 있는 중인데 AI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회사들이 실적이 나빠지거나 아니면 수주를 못 받는다든지 이러면 사실은 그러면 이제 정체 국면에 접어들거나 그러면 이제 주가는 좀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더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각 회사마다 반도체 애널리스트들이 내놓는 리포트를 보지 마시고 그분들의 리포트는 그냥 어떻게 보면 사후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스팟 가격들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지금은 분기 단위, 그다음에 연간 단위, 월 단위 이런 계약을 체결해서 B2B로 장사를 하는데 약간의 물량을 가지고 소매업자들끼리 파는 게 있어요. 도소매업자들이 사고 파는 가격이 있는데 그걸 스팟 가격이라고 하거든요. 그 스팟 가격이 지금 한 달 사이에 2배가 올랐다. 1년 사이에 지금 5배가 올랐다. 품목마다 다르죠. 이제 반도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일부 종목은 10배가 오르게 됐습니다. 근데 그런 게 추세가 꺾이는지를 보시면 되는데 그건 어디서 확인하냐? 텔레그램에 들어가시면 그것만 또 전문적으로 올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그런 것들을 스팟 가격을 좀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사이트에 반도체 가격을 검색하시면 요즘에 AI를 활용하셔도 되고 네이버를 활용하셔도 그 가격의 추이가 나오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이트를 보시면서 그게 꺾이면 그러면 당연히 가격이 빠진다는 얘기잖아요. 수요가 줄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러면 주식을 갖고 계신 것들을 팔아야 될 고려를 좀 해야 된다. 물론 그게 일시적일지 추세적인지는 좀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지만 조금 올라가던 폭이 좀 둔하대라고 생각이 들거나 아니면 좀 마이너스로 가고 있네. 근데 시장에서는 여전히 단기 조정일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그러면 방법은 나눠서 파는 거죠. 본인이 의심이 가면 좀 나눠서 파시면서 지금 애널리스트들의 목표가에 너무 휘둘리시면 안 된다. 목표가는 어찌됐든 목표가일 뿐이에요. 그 목표가를 돌파할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참고만 하시고 그분이 왜 그렇게 목표가를 높였는지를 오히려 이제 논리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대응은 스팟 가격이 꺾인다든지 이런 것들 전방산업 수요가 줄어든다는 뉴스가 나오면 그때는 조금 비중을 줄이시는 그래서 일시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땐 비중을 좀 줄이시면서 점점 이익 실현을 해나가시는 방법을 좀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BM처럼 기술 경쟁이 치열한 분야에서 삼성전자는 현재 어떤 위치에 있다고 보시나요? 삼성전자가 원래 HBM을 참 잘했던 회사인데 HBM이 사업부를 좀 죽였었습니다. 한동안. 이제 그 이유는 HBM이 돈이 안 돼서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적인 선택을 했는데 마침 근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걸 하고 있었죠. 그냥 꾸준히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본물이 터진 겁니다. SK하이닉스, TSMC, 엔비디아 이 세 회사가 뭉쳐서 이제 연합을 형성하면서 지금 HBM3E까지 시장을 이끌어 왔는데 삼성이 이제 3E를 이제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실패를 했죠. 근데 지금은 그 단계는 좀 넘어섰고요. 그래서 지금 HBM4부터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로 지금 납품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아마 엔비디아의 루빈이라고 하는 그쪽의 라인부터 들어갈 텐데 그 부분이 이제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 경쟁사가 많아지고 기술의 우위가 어디냐 이런 얘기도 있을 텐데 지금은 기술의 우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량 자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이크론도 증설을 열심히 하고 있고 삼성도 일부 D램 라인을 HBM 라인으로 바꾸고 P4, P5라고 하는 평택 공장들을 P4를 지금 거의 완성을 다 해놨는데 그거는 다 HBM 전용으로 갈 거고요. 그다음에 P5 같은 경우도 지금 착공을 이제 옆에 부지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시기를 보고 있다가 이제 공사를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당분간은 HBM 쪽에 약간 전념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지금까지는 SK하이닉스가 성공적이었는데 HBM4부터는 이게 12단을 쌓는 게 아니라 지금 16단을 쌓아야 돼요. 근데 더 얇은 걸 16단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이건 높이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얇게 깎아서 더 정밀하게 쌓아야 되는 여기에는 MR모프보다는 이쪽 TCF 방식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은 있습니다만 여전히 근데 그거는 카더라죠. 이제 기술을 저같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좋다라고 하면 이게 좋은 줄 알고 있고 저게 좋다면 저게 좋은지 알고 있는데 그 결론은 이제 만들 때 불량품이 얼마나 덜 나오느냐 각자 수율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결판은 아마 올해 한 6월 전에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세 회사가 똑같은 제품을 만들지만 만드는 방식은 조금씩 다르다. 예. 결과가 이제 잘 나오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중요한 건 엔비디아나 브로드컴이나 AMD나 사가는 쪽에서는 누구든 많이 만들어라. 예. 이게 지금 답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처럼 전 세계에서 주목받는 종목들은 리포트를 어떤 시각으로 해석하면 좋을까요? 외국계 리포트들을 좀 보면 좀 과격하게 나오죠. 예, 윈터 이즈 커밍 그래서 뭐 반도체의 겨울이 왔다. 예, 그러더니 갑자기 다시 봄이 왔다 뭐 이러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JP 모건이 한동안 우리나라 반도체를 수렁에 빠뜨렸죠. 예, 근데 왜 그렇게 과격하게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분들이 다들 외국인인 줄 아세요, 대부분. 예, 외국계에서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다 대부분 한국계이거나 아니면 한국 애널리스트가 예, 가서 하는 겁니다. 예, 근데 똑같은 애널리스트가 국내 증권사에 있을 때는 되게 보수적으로 쓰다가 예, 외국계에 가면 굉장히 과감하게 써요. 근데 그 이유는 외국계에서는 조금 더 자극적인 걸 원합니다. 매도 리포트도 강하게 쓰고 매수 리포트도 강하게 쓴다. 이 얘기는 그 사람들의 뷰가 꼭 맞다라기보다는 방향성을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또 맥쿼리나 뭐 시티나 이런 쪽에서 삼성전자 주가를 24만 원, 20만 원 막 불렀잖아요. 예, 이게 그러면 진짜로 24만 원을 간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논리로 이렇게 썼으니까 우리 창구를 이용해서 주식을 사고 팔고 해줘.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리서치 센터장님들이 있으셔서 야, 이거 너무 과하게 쓰는 거를 좀 방지를 좀 하세요. 그래서 서로 눈치를 좀 보고 그래서 적당하게 순차적으로 가격을 올리는데 외국계는 좀 튀게 쓰라고 합니다. 일부러. 그래야지 우리한테 러브콜이 온다. 그래서 지금 외국계 리포트를 보실 때는 이쪽 친구들이 좋게 보고 있구나. 그 다음에 조금 안 좋게 보고 있네. 이 정도만 파악하시는 게 맞고요. 오히려 이제 목표 주가라든지 이런 쪽은 국내 대형 증권사들이 오히려 더 잘 맞추는 것 같습니다. 상반기 삼성전자 주가를 견인할 호재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걱정이었던 이제 왜 한동안 분사를 좀 하지 그랬냐라고 할 정도로 얘기가 나왔던 삼성 파운드리가 이제 골칫거리였죠. 파운드리라는 건 이제 TSMC가 굉장히 잘하는데 예전에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를 안 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주문이 안 들어오면 회사가 망하죠. 설비는 만들어 놨는데 주문이 안 들어오면 망하는 이게 파운드리 사업의 위험입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공장을 확 전놨는데 일감이 안 들어왔어요, 한동안. 그래서 매년 적자를 뭐 3조, 뭐 2조 이렇게 봤던 사업부인데 그 사업부가 지금 이제 일감을 받기 시작했죠. 뭐 테슬라 쪽에서 이제 일부 물량을 받았고 그다음에 애플의 이미지 센서 이런 이제 물량도 받고 지금 퀄컴에서도 이제 2나노급으로 물량을 더 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분위기는 TSMC가 너무 가격을 비싸게 부르고 혼자 거의 독주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삼성전자가 부활하기를 지금 미국의 빅테크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수율만 잘 나오고 뭐 물건을 잘 만들어줄 수만 있으면 TSMC랑 경쟁을 시킬 수 있죠. 근데 TSMC는 지금 무슨 상황을 보여주고 있냐면 매년 가격을 5에서 10%를 무조건 올릴 테니 올려주는 데만 우선적으로 생산해 주겠다. 그거는 이제 아예 거의 그 협박을 한 거죠. 돈도 안 주면 우리는 안 만들어줘.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그 사업부가 지금 살아나고 있다는 게 큰 호재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HBM4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죠. HBM을 자기는 원하는 양이 많은데 중요한 건 마이크론과 SK하이닉스 물량만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들어와주면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마이크론과 SK하이닉스한테도 가격을 일부 좀 깎을 수 있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지금 삼성전자가 결국에는 지금 웨이퍼 기준으로 봤을 때 전 세계에서 가장 물량을 많이 찍어낼 수 있는 회사가 삼성전자입니다. 물량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대량 생산에 되게 적합한 회사다라는 부분에서 만약에 이제 HBM4 시장에 진입을 한다라고 하면 SK하이닉스의 독보적인 1등은 아마 삼성전자에 뺏길 가능성이 있다. 예, 그러면 삼성전자가 HBM 시장에 진입하는 것도 큰 호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지금도 잘 팔고 있는 HBM들이 있지만 이제 엔비디아와 거래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예, 그래서 엔비디아 이후에 뭐 브로드컴, 뭐 구글, 뭐 많은 회사들이 지금 원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캐파가 커지면 그만큼 수익성은 높아지고 HBM 특성상 또 연간 단위 계약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스팟으로 이제 한 달이나 뭐 분기 단위로 계약하는 기존의 이제 뭐 디램이라든지 랜드와는 좀 다르게 연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하이닉스는 올해 생산할 거를 이미 다 팔아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만들지도 않은 걸 이미 계약을 다 해놨습니다. 이제 그 얘기가 그럼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더 그 실적의 안정성 이런 것까지 또 가미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가장 큰 호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형 원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SMR이 이제 논의되기 시작한 게 이제 한 7, 8년 정도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그때는 뭐라 그랬냐면, 야, 저 경제성 없어. 이 개념만 나왔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SMR을 일부 테스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공개는 안 하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뉴스케일 파워 같은 회사들이 이제 3.5세대라고 해서 1세대, 2세대, 3세대가 있었는데 그건 다 적용이 안 됐던 거죠. 3.5세대라고 해서 지금 뭐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설계안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모든 규제를 다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짓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직도 한 번도 설치를 해본 적이 없죠. 국내도 안 해봤고 미국도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언제 설치하느냐. 지금 근데 이미 두산 에너빌리티에 주문을 해서 그 안에 들어갈 부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뉴스케일 파워가. 그래서 지금 SMR은 보급되긴 할 텐데 처음에 시행착오를 많이 겪을 텐데 SMR을 조금 좀 아실 필요가 있는 게 이게 SMR 말이 어려운데 사실 그냥 스몰 모듈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모듈화 시켰다라는 건데 원전을 하나 지으려면 대형 원전을 지을 때 얼마나 걸리냐면 인허가부터 완공까지 빠르면 12년.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 지으면 한 20년씩도 걸립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뭐 이명박 정권 때 수주했던 원전이 나중에 보니까 정권이 단 2번 바뀌고 나서 완공이 되고 뭐 이러잖아요. 우리나라가 빨리 짓는 편인데도 대형 원전 짓는데 길면 한 7년도 걸려요. 그러니까 인허가 절차 빼고 짓는 것만 해도 뭐 5에서 7년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면 이거를 좀 단축해 보자. 그리고 이제 큰 원전이 사고가 나면 후쿠시마 같은 데 이제 사고가 터지니까 굉장히 피해가 막심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작은 소형 모듈로 만들면 그리고 필요한 지역에 가까이 놓으면 송배전 이제 물량도 좀 줄일 수 있고 그다음에 사고 위험도 좀 줄일 수 있고 이거를 공장에서 아예 그냥 모듈처럼 찍어내서 우리가 만들어 보면 어떨까? 위험도 좀 줄이고 그다음에 폐기물도 좀 줄어듭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개념으로 시작한 게 SMR인데 이제 막 이제 보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이 전기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SMR을 좀 서두를 걸로 보이고요. 국내도 이제 SMR에 대한 논의는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SMR 관련된 기술들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미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주기기를 다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원전 사업에 대한 기대감은 크고요. 그 녹화일 기준으로 미국에서 이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원전 르네상스를 다시 하겠다. 에너지부 장관이 얘기한 건데 지금 미국이 전기가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태양광, 풍력, 지금 석탄 화력 발전, 수소 연료 전지 발전, LNG 가스 발전 다 활용하고 있는데도 전기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기 가격이 자꾸 올라가죠. 그러면 물가를 안정시키려면 발전소를 많이 지어야 되는데 그래서 트럼프가 빅테크 회사들한테 불렀죠. 너희들이 지금 AI 데이터 센터 자꾸 한다고 하니까 전기가 이렇게 부족해져서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빨리 발전소를 지어라. 전력을 너희가 빨리 지으라고 지금 압박을 넣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최근에 뭐 메타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발표한 걸 보면 아예 전력회사 어디랑 우리가 10년 동안 뭐 6.6 기가와트를 가지고 만들겠다. 우리 규모를 만들겠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 AI 데이터 센터에 전기를 공급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이해가 안 되죠. 한국 분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게 전기는 당연히 콘센트만 꽂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공장을 돌리는 이제 기업들도 뭐 전기가 그냥 끌어오면 되지. 우리는 한전이 다 공급하잖아요. 공기업이 공급하니까 그런 거고 미국은 사기업이 만들어서 입찰을 해서 서로 사갖고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통신사 선택하듯이 거기도 전력회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아니면 직접 만들어 쓰거나 이런 것들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SMR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태양광, 풍력, 뭐 신재생 에너지 가지고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또 있어요. 뭐 ESS를 쓰면 되지 않냐. 밤에 태양이 없으면 전기가 안 만들어지니까 낮에 만들어진 거를 저장했다가 쓰자. 뭐 이것도 좋은 방법인데 대부분의 이제 문과생들, 그 다음에 대부분의 이제 투자자들, 저 포함입니다. 다들 모르세요. 뭘 모르냐면 전기에도 주파수가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주파수 대역이 안정적이어야 돼요. 전기의 주파수가 일정하게 잘 나오는 게 원전이어서 이 원전을 써야 되는데 대형 원전을 지을 때 부담스러우니까 소형 원전을 지어서 가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챗GPT 많이 쓰시잖아요. 이제 뭐 그다음 제미나이도 쓰시고 거기에 우리가 이제 심심해서 물어보는 것 때문에 거기는 지금 열심히 막 데이터를 돌려야 돼요. 그럼 이제 폭주하면 갑자기 전기를 많이 써야 되고 폭주 안 하면 또 전기가 덜 쓰이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제 최고의 전력원을 지금 SMR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SMR은 미국에 많이 보급될 걸로 보이고 대형 원전도 한 10기 정도 더 짓는다고 하니까 원전 관련된 우리 국내 기업들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가지셔야 된다. SMR이 2030년 전후로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언제 어떤 신호들을 주목하면 좋을까요?
예, 이미 이제 신호는 온 것 같고요. 우리가 조선은 이제 배를 만들려면 한 3년 정도 걸려요. 작은 배들은 한 2년, 큰 배들은 3년에서 한 4년 정도 걸리고, 우리 아까 제가 대형 원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짧으면 7, 8년, 길면 한 15년, 20년씩 걸리고요. 소형 모듈 원전 같은 경우는 3에서 한 5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미리 계획을 세워야 되죠. 그럼 우리가 조선주들이 올라갈 때 실적이 막 좋아져서 올라간 게 아니라 수주를 막 받으니까 내년 실적이 좋아질 것 같고 내후년 실적이 좋아질 것 같아서 주가가 먼저 갑니다. 그럼 이제 수주가 끊기면 주가가 빠지겠죠. 근데 이미 그때는 뭐 실적은 최고점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과 이 수주 산업은 약간 좀 방향이 다르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럼 원전은 언제부터냐? 짧아도 5년에서 3년에서 5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러면 SMR이 그런 거고 대형 원전은 7, 8년입니다. 그러면 이게 실제로 돈이 들어오는 거는 순차적으로 들어오는데 주가는 먼저 가겠죠. 버는 돈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비싸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당연히 그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게 이제 차곡차곡 쌓여서 꾸준히 수익이 더 날 수 있으면 주가는 더 가는 거고 지금 중간에 만약 수주가 끊겨서 어느 순간 실적이 푹 떨어진다. 그게 예상된다 그러면 주가는 먼저 빠집니다. 인삼 농사를 지으신 분들의 얘기를 예를 들어볼게요. 인삼은 6년 주기로 이제 농사를 져요. 심어서 수확할 때까지 6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농사 짓는 분이 밭을 하나만 갖고 있으면 6년 동안 수입이 없겠죠. 그래서 그럼 인삼 농사 처음 지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매년 밭을 늘립니다. 하나씩. 그럼 이제 나중에 밭이 7개 생기면 매년 생산이 나오겠죠. 6년 뒤부터. 이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원전 산업이 돈을 못 벌고 있는데 주가는 왜 이렇게 저렇게 가냐? 이제 수주량을 보셔야 됩니다. 당장의 실적보다는. 최근 그래서 우리나라 원전 기업들이 수주가 증가하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다. 그게 작년 하반기부터 이미 나왔고, 여전히 지금 미국의 원전 수요가 급증할 거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미국은 원전에 대한 기술은 갖고 있는데,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최근래에. 1960년대 이후로 한 기 정도 졌나? 미국은 재밌는 게 반도체도 설계는 잘하는데 잘 못 만들죠. 예, 물론 마이크론이 일부 만들긴 합니다만, 인텔이랑. 근데 재밌는 건 또 원전도 설계는 잘하는데,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원전 기술이 다 미국의 원천 기술이 있는 거죠. 근데 건설을 해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손은 누가 키우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좋아지는데 왜 우리 원전 기업들이 좋냐? 결국엔 그러면 원전을 만들 수 있는 국가가 러시아, 프랑스, 우리나라 이 정도인데 일본도 좀 만들 수 있습니다만 일본은 이제 손뗀 지 좀 됐고 중국도 잘 만듭니다. 그럼 중국한테 시킬 거냐? 미국이 못 시키겠죠. 거기에다 뭘 이상한 걸 해놓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의심하겠죠. 러시아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프랑스랑 우리나라 정도가 남는데 프랑스는 세상에서 느리기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지금 프랑스가 수주했던 원전은 공기를 맞춘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건설비도 자꾸 올라가요. 근데 공기를 맞추면서 우방이면서 아주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게 우리나라. 예, 그래서 최근에 현대건설이나 두산에너빌리티가 주가가 좋은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와 데이터 센터가 커지면서 반도체 외에도 수혜를 받는 산업들이 늘고 있는데 이런 분야는 어떤 시각으로 보면 좋을까요? AI 데이터 센터의 등장으로 전기가 더 부족해진다라는 부분이 이제 방점이 찍히면서 전기가 되는 건 뭐든 만들자.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변압기의 수요도 갑자기 증가를 하고 있고 전선의 수요도 증가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전기가 이만큼만 있으면 됐었는데 원래 지금 한 요 정도만 있으면 되는 상황에서 지금 갑자기 이만큼이 필요해진 거예요. 챗 GPT에다가 물어보는 순간 이게 전기를 이만큼이 써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빨리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는데 그러면 이제 기존의 전력기기를 만들던 회사들이 지금 다 많이 망했어요. 미국은 인프라 투자를 8, 90년대 이후로 잘 안 했기 때문에 이 노후화된 인프라도 바꿔야 되고 거기에 지금 AI 전력도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한 말로 중국은 전기가 남아돌고 반도체가 부족하고 미국은 반도체는 많은데 전기가 없다 이런 얘기를 좀 해요.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지금 국내도 지금 전력을 더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전기를 좀 많이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발전소도 더 지어야 되고 전력망도 확충해야 됩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전력기기 업체들이 지금 거의 4년째 상승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앞으로 쇼티지가 계속 이어진다. 이게 공장을 더 짓는 건 오래 걸리죠. 네, 그러다 보니까 증설을 하고 있는데도 증설이 빨리 안 돼요. 생각보다 공장 짓는 게 그게 집 짓는 것처럼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죠. 변압기 하나가 초고압 변압기 하나를 보면 꼬마 빌딩 말합니다. 2, 3층짜리 이제 건물만 해요. 그럼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안에 코일들을 감는데 어떤 변압기 같은 경우는 기계로 못 감습니다. 그럼 이제 그거를 감는 기술자들이 감아요. 그 기술자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무조건 우리가 공장에서 다 찍어낼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게 빨리 안 된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자꾸 올라가고 그러면 한 대를 팔아도 예전에는
뭐 100만 원 벌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한 대를 팔면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버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공급자 우위의 시장입니다, 여전히. 그러니까 전력기기 갖고 계신 분들은 여전히 홀드하시는 게 맞고요. 만약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면 여전히 저는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매수 기회로 보고 있고, 전력기기 그럼 기판은 어떠냐? 반도체가 많이 팔리면 반도체를 그냥 반도체만 쓸 수는 없죠. 반도체와 반도체를 연결하는 건 결국 기판인데, 우리가 지금 흔히 그냥 데이터 센터 이러면 그 안에 데이터 센터 이렇게 큰 캐비넷 같은 상자가 있죠. 그 안에 그 렉이라고 해서 칸칸이 이제 서랍 같은 게 들어가는데 그 서랍 안에 GPU도 들어가고 CPU도 들어가고 네트워킹 장비도 들어가고 선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는 그거를 연결해 주는 게 또 중간중간에 다 기판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멀티 레이어 보드라고 해서 MLB라는 기판들이 나오죠. 그리고 뭐 FCBGA 뭐 이렇게 해서 기판의 종류도 되게 다양한데 기판을 쌓는 이유는 회로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 안에 기판 층층 사이에다가 동박을 입혀서 그거를 전선을 끊었다 붙였다를 이제 패턴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기판을 넓게 한 층으로 벌리면 부피를 많이 차지하죠, 공간을. 이거를 쌓아 놓으면 조금 차지하죠. 그래서 아파트의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기판조차도 지금 반도체처럼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많이 움직였던 뭐 이수페타시스나 뭐 대덕전자나 이런 회사들이 그런 멀티레이어 기판을 잘 팔기 때문에 지금 가고 있는 거고, 그게 이 렉이라고 하는 그다음에 AI 데이터 센터의 이 하나의 그 단위 모듈에 딱 들어가려면 이게 사이즈가 맞아야 되잖아요.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기판들이 주목을 더 받고 있는 거고, 전방 수요가 여전히 많기 때문에 이쪽도 타이트하다, 수급은. 그래서 지금 주가가 상당히 많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를 보면 거의 최근에 고점을 찍었을 때 PER이 한 40배가 넘었었습니다. 그 얘기는 굉장히 많이 비싸다는 거죠. 네, 그래서 45년치 이익을 미리 선반영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최근에 조정을 받아도 38배 뭐 이래요. 그러니까 그쪽에 더 가려면 또 이제 공장을 더 짓거나 가격이 막 급격하게 올라가거나 이래야 될 텐데, 그런 또 상황은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로봇과 방산 섹터가 동시에 주목받고 있는데 두 분야가 함께 움직이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이제 방산과 로봇이 같이 움직이는 거는 방산주는 방산주 나름대로의 이슈가 있었고 로봇주는 로봇주 나름대로의 이슈가 있었는데, 또 그게 따로 분리하기가 조금 애매한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이제 기업들 보면 SPG라는 이제 감속기를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는 국방용 로봇에도 들어가고요. 원래 또 업이 국방 관련된 장비를 납품했던, 부품을 납품했던 회사예요. 근데 이제 그 회사가 원래 또 지금 시장에 알려지기로는 로봇 부품주로 알려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회사가 한 개의 사업만 하지 않죠. 여러 사업 분야가 있는데 그게 근데 자기 기술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 기술 가지고 여러 개의 제품을 만들어서 다양한 산업에 뿌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하나가 로봇은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으신데 사실은 지금 산업 쪽으로 쓰이는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협동 로봇이라든지 그 다음에 물류 로봇 이런 쪽이 조금 더 빨리 더 진화가 될 거고요. 최근에 이제 아틀라스 때문에 다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관심이 커졌는데 그건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을 대체하는 거를 빨리 찾는 거죠. 그게 가장 핵심이 자동차였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자동차 라인의 대부분은 다 로봇이 지금도 기계적인 로봇이 하고 있습니다. 약간 멍청한 로봇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는 시키는 것만 하는 거죠. 패턴 따라 용접하고 뭐 붙이고 이런 것만 하는, 문짝을 갖다 이제 고무 바킹 같은 걸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막 붙여주는 역할. 근데 이제 그 실내 내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부분 사람이 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로봇이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인건비가 제일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 저는 로봇이랑 방산 이거를 엮는다라기보다는 AI가 따로 산업이 지금은 없죠. 모든 분야에 AI가 들어가듯이 아마 로봇도 아마 모든 분야에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로봇 산업이 과거에는 중소형 기술주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대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이런 흐름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로봇주가 이제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회사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그 R&D 기업으로 이제 성장을 한 회사고,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면 굉장히 큰 회사라고 생각하시는데 카이스트의 동아리로 시작했습니다. 사내 벤처로 시작해가지고 지금 회사가 된 건데, 이 회사를 보면 아직도 근데 R&D 회사예요. 큰 공장을 갖고 있거나 뭐 그런 걸 하진 않고 직원 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로봇 기업 투자하실 때 그 기업에 들어가서 직원이 몇 명인가 확인해 보시면 이 회사는 아직도 연구만 하는구나. 그럼 만드는 거 누가 하냐? 딴 데 맡겨야죠.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처럼 설계는 하는데 만드는 거 딴 데서 만들고 시제품 정도만 안 해서 만드는 거죠. 이제 이런 회사가 주로 이제 초창기 때 한 3년, 3, 4년 전쯤에 뭐 2만 원대 이럴 때, 그때는 꿈과 희망으로 제가 그거를 불렀습니다. 사셔야 된다. 왜냐하면 삼성이 지분을 투자했으니까.
근데 삼성이 이제 아예 인수를 해버렸죠. 삼성전자가.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가지고 말씀드리냐면 지금 우리나라의 로봇 기술주들 관련된 기업들은 대부분 다 대기업이 지분 투자한 회사죠.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 중심으로 주가가 좀 많이 움직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로봇을 만들었는데 사갈 데가 없으면 안 되죠. 근데 사갈 데가 결국에는 앞에 전방 산업을 갖고 있는 공장들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이 갖고 있으면 훨씬 더 좋을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근데 지금 최근에는 트렌드가 갑자기 뭐 HL 만도라든지 지금 현대모비스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로봇을 하겠다고 자꾸 얘기를 하죠. 그 회사들이 그럼 뜬금없이 왜 갑자기 로봇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다 계획이 있었던 거죠. 절대 기업들은 허투루 돈을 쓰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가끔 실패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 이제 현대차가 그러고 나서 발표했던 걸 보니까 아구가 다 맞죠. 그동안 이런 얘기들 이유가 있었다. 여기는 연초에 이제 현대차 그룹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설계와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현대차는 그 로봇을 제조를 하고 그다음에 학습을 시킨다. 여기까지 담당이고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럼 유통은 누가 할 거냐? 글로비스가 하겠죠. 그리고 그럼 부품은 누가 만들 거냐? 모비스랑 만도가 만들면 됩니다. 물론 만도는 아직 거기 납품한다는 얘기는 안 했고요. 근데 이제 만도도 범현대가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 외에 이제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주차 로봇, 뭐 특성화된 로봇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왔고, 그러면서 이제 그럼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내가 새로운 먹거리로 뭘 가져갈까? 예전에는 2차 전지 관련돼서 먹거리를 자꾸 찾았다라고 하면 이제 로봇 관련돼서 찾아야 되겠죠. 기계 거기 들어간 부품이라도 하나 납품하려면 연구 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지금 자동차 부품을 만들던 회사들이 지금 갑자기 로봇 회사로 지금 변신하고 있는. 근데 이 회사들이 보면 자동차 부품주였거나 자동차를 만들 때는 너무 PBR이 1배도 안 되게 저평가를 받았었어요. 근데 지금 로봇 관련주를 엮이면서 이제 1배가 됐다. 청산가치에 도달했다. 그 얘기는 아직도 올라갈 룸은 많이 있다. 로봇만 하겠다고 했던 작은 기업들은 이미 주가가 너무 많이 비싸죠. 그래서 그 회사들은 실제로 실적을 내는 걸 확인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지금은 로봇 투자는 실체가 있는 회사들이 뛰어드는 회사한테 투자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로봇 산업의 밸류체인을 어떤 기준으로 나누어 이해하면 좋을까요? 일단 지금 밸류체인은 크게 이제 로봇이 안에 보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작동하는지 이제 원리를 보면 사람처럼 휴머노이드 로봇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사람처럼 생겼지만 그 안에 사람이 들어있는 건 아니고, 그러면 이제 기계잖아요. 기계고 거기에 소프트웨어로는 이제 AI 인공지능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일단 머리부터 생각해 보면 사람의 머리에 해당하는 건 뭘까라고 하면 반도체겠죠. 그 대신에 그 반도체가 젠슨왕 CEO가 들고 나온 것처럼 막 이렇게 방패처럼 큰 반도체를 들고 나오면, 아니면 두 손으로 들어야 되는 반도체다. 그런 걸 넣으면 로봇이 무거워서 작동을 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MPU 정도라고 하는 이제 작은 칩으로 이제 데이터를 이제 학습을 시킨 다음에 아주 반복적인 거는 그냥 그 안에서 바로 찾았을 수 있는. 그래서 온 디바이스 AI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온 디바이스 AI가 가장 필요한 게 로봇입니다. 그래서 로봇이 통신망으로 연결될 수도 있지만 통신이 끊어지더라도 내가 하던 거는 계속 할 수 있게. 그래서 그런 칩들이 필요할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구동 모터, 그 다음에 뭐 액추에이터, 그다음에 감속기 이런 얘기 쓰시는데 이게 다 비슷한 말이에요. 감속기라는 거는 속도를 줄여주는 거고 구동 모터라는 건 돌리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를 합쳐놓은 게 뭐 액추에이터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면 생각하시면 되는데, 모든 관절마다 모터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감속기도 모터의 일종입니다. 그러면 이 모터를 만드는 밸류체인에 있는 회사들이 또 주목을 받겠죠. 근데 모터가 클까요? 작을까요? 작죠. 소형 모터들을 주로 이제 탑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작은 모터를 힘있게 만드는 기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지금 액추에이터를 하고 있죠. 로보티즈라는 회사들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 외에 뭐 작은 회사들은 뭐 SBB테크, 뭐 SPG 뭐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그런 회사들이 앞으로 어디에 납품하느냐가 중요하다. 만들 기술이 있어 봐야 팔 데가 없으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지금 주가는 좀 많이 반영된 것 같고요. 그 회사들이 어느 회사에다 같이 연결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느냐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은 양산하는데 현대차 기준으로 28년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아직은 기대감이죠. 그래서 현대모비스도 액추에이터를 본격적으로 납품하는 시기를 28년으로 두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당장은 매출이 일어날 가능성은 별로 없다. 대신에 지금 당장 그럼 어디에서 수요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흔히 식당 가면 돌아다니는 서빙 로봇, 그다음에 산업 현장에서 쓰이는 협동 로봇, 뭐 이런 로봇들, 그다음에 산업 현장에서 쓰이는 뭐 물류 로봇, 이런 쪽은 여전히 많이 쓰이겠죠. 지금도 그런 쪽에 납품하는 회사들을 찾으셔야 된다. 그래서 부품주들은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도가 있고요. 소프트웨어가 또 중요하겠죠. 소프트웨어는 누가 담당하냐면 결국에는
보통 이제 그룹사들의 SI 회사들, 예, 우리가 이제 뭐 포스코 DX, 뭐 삼성 SDS, 뭐 LG CNS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이 보통 그 예전에 보면 그룹사에서 주로 전산팀이라고 불렀던 팀들이 분리해서 만들어진 회사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주로 SI 회사라고 하는데 그런 회사들이 아마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를 대부분 담당할 가능성이 높고요. 일부 이제 뭐 클로봇 같은 회사들은 로봇 관제 시스템을 갖고 있는 그런 특화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는 회사들도 있고, 그러니까 로봇이 많아지면 로봇 통제를 해야 되죠. 그 유튜브에 검색해서 아마존 공장에서 로봇들이 어떻게 돌아다니는지 영상이 있으실 텐데 한번 찾아보면 신기하게 안 부딪히고 서로 잘 피해서 잘 다닙니다. 그 큰 물류 창고에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굳이 뭐가 없어도 될까요? 조명을 열심히 해놓거나 난방을 열심히 해놓거나 뭐 이렇게 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지금 로봇들이 알아서 열심히 이제 뭐 가져와 하면 열심히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관제 시스템도 나중에 되게 중요할 겁니다. 그런 거 하는 회사들을 이제 이렇게 보시다가 이 회사는 이런 부분을 담당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완성은 결국에는 이제 현대차라든지 이런 종합적으로 만드는 회사들,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뭐 현대차라든지 이런 쪽에서 결국엔 그런 부품들을 가져다가 완성을 시키겠죠. 삼성전자도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통해서 연구 개발을 해서 아마 뭐 조만간에 좋은 제품들을 출시할 가능성이 있고, 또 LG전자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여전히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기업들이 투자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봇 시장이 커질 거라는 걸 다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투자 안 하면 나중에 왕따 당하면 안 되죠. 사업에서 밀려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AI 투자처럼 지금 미국의 빅테크 회사들이 AI 이제 미친 듯이 투자를 하잖아요. 지금 빚을 내서라도 투자를 하고 있고, 뭐 번 돈을 뭐 대부분 이제 반도체 사는데 돈을 쓰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로봇에 대한 투자는 앞으로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로봇 산업을 바라볼 때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변수나 이벤트들을 살펴보면 좋을까요? 일단 단기에 주가들이 너무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로봇 관련 종목들이. 그래서 주가 조정을 좀 한번 걱정을 좀 하시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중장기로 로봇 산업은 워낙 성장할 수밖에 없겠지만 주식이라는 게 항상 미래 가치를 땡겨왔는데 너무 빨리 땡겨오면 또 좀 쉬어야 돼요. 그래서 쉴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보다는 이제 스타트하는 종목들을 좀 찾아보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돈을 잘 버는데 본인들의 제조업 기반이 탄탄한데 거기에 로봇 사업을 얻는 회사들 플러스 알파로,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지금 현대차가 된 거고요. 뭐 그 외에 이제 뭐 HL 만도 같은 회사들도 있을 거고, 종목들은 이제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런 회사들이 로봇 안 하던 회사가 갑자기 로봇한데 근데 그 회사가 원래 돈을 잘 벌고 있던 회사라고 하면 유심히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일단 지금 중요한 거는 시장의 흐름을 좀 파악하자. 제가 이제 회사 이름을 위즈웨이브로 지었던 이유도 지혜롭게 파도를 타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가 휩쓸려 다니거나 쫓아다니셨던 분들, 뭐 이 주식이 올라가니까 저기 갔다가 이거 아니네 저기 갔다가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이 지금 사실 돈을 많이 못 버셨을 거예요. 이제 그렇지 말고 내가 중심을 좀 갖고 하려면 결국에는 조금 더 깊은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힌트를 좀 드렸던 부분들을 발품을 파시거나 요즘에 손가락만 좀 움직이시면 되죠. 그래서 관심 있는 부분부터 좀 열심히 찾아보시면 좋은 또 투자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실행하지 않고 생각만 하는 투자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그때 살 걸, 이거 제일 싫어합니다. 그때 살 걸이 아니라 그때 잘 샀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시장을 보면 단기 테마보다 몇 년짜리 사이클을 가진 산업들이 다시 주목을 받는 분위기인데요. 그런 시각에서 원전주 어느 구간에 와 있다고 보실까요? 사실 원전주는 아직 시작도 안 됐죠. 원전 산업이 아직 시작이 안 된 건데 원전주는 사실 많이 왔죠. 선반영 돼서 기대감 때문에 많이 왔는데, 어쨌든 전력이라는 것도 결국은 구조적인 상승 구간에 와 있다라고 봐야겠죠. 왜냐면 AI 인프라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그거는 지금 못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수요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기존에 미국이 전 세계 AI 인프라의 뭐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보면 미국이 그리드망이라는 게 굉장히 노후화됐겠죠. 한 40년, 50년 됐어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미국이란 나라에서 전기가 수요가 증가하는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AI 혁명 이전까지만 해도 미국이 2000년 이후로 그냥 2022년까지 놓고 보면 전체 전기 수요가 한 9% 늘었어요. 20 몇 년 동안. 근데 2023년부터는 급등하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AI 때문에. AI 혁명 시작되기 전에 구글링 하는 숫자가 90억 건에서 100억 건 정도가 하루에 구글링을 했거든요. 네. 검색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검색하는 사람보다 이제 AI한테 뭐 물어보는 사람 많죠. 그러면 내가 막 질문하면 얘가 막 쭉 글 뽑아주잖아요. 기존에 검색하면 그 데이터 센터에서 전기 소모가 되는 게 한 0.3W.
정도였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생성형 AI한테 뭘 질문하면 얘가 뽑아냈는데 데이터 센터에서 전기 쓰는 게 2.9와트. 거의 10배죠. 근데 점점 더 검색해서 생성형 AI로 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기 수요가 구조적으로 늘어날 수 있죠. 근데 그리드망이 너무 노후화돼 있어요. 노후화되어 있다라는 건 전기를 많이 생산해야 되는 이유도 있는데 전기를 송배전하는 과정에서 로스가 너무 많다는 거죠. 낡은 그리드망을 통해서 배전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한 거죠. 일단 발전소를 더 지어야 될 거는 분명하고 그리고 데이터 센터 근처에다가 소형 발전기를 만들자. 특히나 소형 원전기를 만들자. 그게 SMR이라는 거죠. 소형 모듈러 원전. 그런 쪽 컨셉으로 이제 원전 산업이 기존에는 대형 유틸리티로 엄청나게 크게 지어야겠다. 음. 라고 생각만 했었는데 이거는 또 인허가도 복잡하고 엄청 오래 걸리는데 SMR 같은 경우는 네. 공장에서 만들어서 그냥 딱 데이터 센터 있으면 거기에다가 그냥 원 바이 원으로 딱 그냥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쪽으로 이제 기대를 하는 거죠. 시장은. 그럼 SMR이 6, 7년 안에는 대거 뭐 등장할 거라고 젠슨 왕이 언급도 했었다고 하는데 그거에 동의하실까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음. 왜냐면 전기라는 네. 부분은요. 미국이 AI 모든 영역에서 치고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보다 뒤처지는 쪽이 딱 2개 정도로 보시면 돼요. 일단 전력.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이 AI 인프라를 돌리는데 10이라는 전기를 쓴다 그러면요. 10이라는 비용을 지불한다 그러면 중국은 전기가 남아 돌아요. 그러니까 절반의 비용으로 AI를 돌릴 수 있어요. 대신에 이제 칩을 구린 걸 써야 되죠. 중국은 미국의 어떤 그 고급 칩을 못 사가기 때문에 밀수를 해서 뭐 일부 들어가긴 하지만 그게 양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가 이제 데이터 부분이죠. 이제 중국은 아무래도 그 어떻게 보면 독재 구조기 때문에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좀 이제 누르고 데이터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는데 미국은 아무래도 소송의 국가고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쪽에서 아무래도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고 그리고 돈 주고 다 데이터를 사야 되는 그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전기라는 부분은 미국이 앞으로 풀어야 될 숙제인데 이거를 해결하려면 결국 SMR 외에는 중요한 대안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SMR이 본격 상용화되는 시점은 2030년 전후로 보는데 이 주가는 그보다 훨씬 먼저 선반영이 될 거라고 보실까요? 네, 그렇죠. 대신에 이제 굉장히 변동성이 크죠. SMR 미국에서 대표주가 이제 뉴스케일 파워 같은 회사잖아요. 주가가 너무 변동성이 아직 실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변동성이 큰데 결국은 뭐 가는 방향이지 않을까. 방향성은 그렇게 가지 않을까. AI와 데이터 센터 얘기가 계속 빠지지가 않는데 이런 변화가 에너지 전력 산업에는 또 어떤 구조적인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일단 우리 전통 어떤 산업들, 조선이나 아니면 방산, 이게 항상 높은 멀티플을 못 받았잖아요. 네. 저기는 그냥 구경제다. 그래서 그냥 있는 거나 잘 돌리자. 막 이런 거였는데 갑자기 새로운 수요처가 붙은 게 전 세계가 막 갈등을 시작하니까 갑자기 방산 수요가 폭증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방산 무기 위에다가 AI라는 시스템이 올라가니까 이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전 세계가 미중 간에 이제 밸류 체인이 분리되니까 이제 배 수요가 훨씬 많아지는 거고 이제 중국산 배제를 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산업의 어떤 관점이 달라진 거잖아요. 사실 미중 패권 전쟁 이전까지만 해도 ESG라고 해서 저거는 오염 많이 내는 산업 그리고 방사는 사람을 죽이는 어떻게 보면 죽음의 상인이다 그러면서 글로벌 국부 펀드들이 투자 안 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완전 관점이 바뀌었잖아요. 네. 지금 그 유틸리티, 전기, 원전 그쪽 산업이 AI가 들어오면서 똑같은 지금 상황이 직면해 있다고 봐요. 그 전까지는 저거 비전 없는 산업, 이게 미래가 안 보인다 이런 산업이었는데 완전히 AI 덕분에 완전히 성장 산업이 됐죠. 네. 네. 원래는 별로 안 좋은 그렇죠. 시각이 있었네요. 그렇죠. 이게 AI라는 애플리케이션이 없었다 그러면 그냥 구경제, 그냥 있는 설비나 돌리자 이런 생각이었죠. 에너지 정책은 정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변화에 따라서 방향이 계속 달라지기도 하는데 원전과 ESS 같은 분야를 정책 변화 속에서 바라볼 때 투자자들은 또 어떤 시각을 가지면 좋을까요? 일단 이제 정부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잘 봐야겠죠. 지금 정부 같은 경우 약간 실용을 굉장히 따지기 때문에 굳이 원전에 대해서 안 좋게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에너지 믹스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 어떤 전 정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네. 너무 원전 중심으로 오히려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 굉장히 안 좋게 비토하는 분위기였고 그 전 정부 같은 경우는 또 원전을 또 너무 안 좋게 보고 너무 신재생 에너지만 밀고 약간 어떻게 보면 가치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좀 더 경도돼 있었다 그러면 지금 정부 같은 경우는 모든 걸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에 그냥 AI 산업에 도움이 되면 뭐든지 쓴다 이런 구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원전이라는 산업 네. 그리고 ESS라는 산업 이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에너지라는 게 그렇거든요. 생산하는 거를 남아도 문제가 돼요.
남으면 그냥 버려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니면 멀리 보내야 되면 거기서 생산하는 것보다 송배전 과정에서 거의 40% 로스가 일어나면 굉장히 내가 100을 만들어내도 이걸 다 못 쓴다는 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ESS라는 그 저장 장치를 통해서 전기를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내어준다 그러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죠. 네. 원전 관련주들을 보면 종목 수가 많지 않고 또 자연스럽게 중심이 되는 기업들이 많이 보이는데 산업에서 계속 핵심 종목들이 정해질 수밖에 없는 이 구도는 무엇 때문일까요? 이게 이제 그동안에는 그런 산업들, 원전이나 이런 산업들이 우리 국내 로컬 중심으로 뭔가 비즈니스가 됐다 그러면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수요가 폭증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 네. 이제 변압기 같은 것들을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하이 볼티지 직류, 그러니까 고압 직류 쪽에 어떤 수요가 많은데 우리 반도체 특히나 이제 그 AI 인프라는 결국 반도체 서버 돌리려고 하는 건데 반도체는 직류를 가지고 전기를 돌리거든요. 전기 생산할 때도 직류죠. 근데 송배전 과정에서 교류를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바꾸고 할 때마다 로스가 많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근처에서 만들어서 바로 그냥 직류를 쓸 수 있게 하면 훨씬 더 좋은 시스템이잖아요. 이제 그런 쪽에 이제 변압기의 수요가 앞으로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그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공급이 별로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거기서 뭔가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원전 같은 경우도 그동안 선진국 중심으로 원전이라는 게 계속해서 이제 뭔가 없애야 되는 산업, 지구를 병들게 하는 산업, 자, 이런 관점이었다가 갑자기 AI 경쟁이 되니까 그런 건 모르겠고 일단 우리가 AI 주도권 가져야 된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원전이 갑자기 필요한데 방산하고 비슷하게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이 다 망가져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원전을 열심히 만들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회사들이 원전 쪽에서 그냥 파운드리 같이 누군가 설계는 할 수 있는데 뭔가 만들어 주려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필요하다. 그런데 얘는 원전뿐만 아니라 가스 터빈. 그러니까 급하면 일단 네. 천연가스 터빈을 돌려가지고 전기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트럼프는 뭐 그냥 야 석탄으로 떼서 AI 돌리면 되지 이런 소리까지 할 정도거든요. 과거에 ESG하고는 이제는 거의 이제 뭐 단절을 한다라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기회를 가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어떤 밸류에이션 자체는 이제 글로벌 주식만큼 이제 부담스럽긴 하지만 이제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이번엔 좀 입장을 바꿔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은 뭐 변동성을 좀 감소하더라도 수익 탄력을 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안정성과 저평가를 또 중시하기도 하는데 이 투자 성향을 종목 선택에 어떻게 반영하면 좋을까요? 일단 AI 혁명은요, 두 가지 키워드가 중요합니다. 쇼티지. 공급 부족만 따라다니면 돼요. 메모리가 왜 올라요? 작년 하반기부터 쇼티지가 극심하지 않나요? 모든 영역으로. 그리고 AI 혁명 초반에 엔비디아가 10배거가 났죠. 네. 왜 그렇게 했어요? GPU가 없으니까. 근데 GPU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어디서 병목이 생기는 거지? 봤더니 TSMC라는 파운드리에서 문제가 생겼죠. 특히나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고 하는 2.5D 패키징 코어스에서 병목이더라. 그러니까 계속 가격 올렸죠. TSMC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 뒤로 보니까 이제 서버가 부족하더라. 그러니까 서버에 퀀타나 위스트론, 델, HP 이런 회사들이 이제 주가 시세가 났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서버 데이터 센터 만들었는데 전기가 없더라. 라고 해서 이제 그 관련된 유틸리티 관련 업체들이 되게 많이 올랐죠. 컨스트레이션 에너지, 뭐 넥스트 에라 에너지. 그리고 이제 이게 발전소를 빨리빨리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또 GE 보노바 같은 뭐 이런 회사들, 디현대 일렉트릭 뭐 이런 회사들이 올랐고요. 최근에 이제 네트워크 수요가 폭발하니까 거기서는 또 이제 최근에는 이제 실리콘 포토닉스로 하는 네. 국내에는 사실 실리콘 포토닉스 수혜주가 별로 없습니다만은 미국에서는 루멘텀, 브로드컴 이런 회사들이 또 각광을 받고 있고 국내에서는 그것 때문에 기판 업체들이 또 수혜를 보고 있죠. 이수페타시스가 대표적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뭔가 성장하는 쪽 비싸더라도 주도주에 있지 않으면 수익률이 형편없다. 그럼 이제 다시 질문하신 의도를 보면 결국 승자 독식, 위너 텍스 이더. 그러니까 기존의 주도주 중심으로 봐야 된다. 주도주가 이제 비싸니까 못 사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럼 조정받을 때 사셔야 되는데 이제 조정받을 때 또 겁나죠. 이제 빠지겠지.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본성을 거스르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거의 도 닦는 느낌으로 투자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조정 줄 때, 빠질 때 눈 딱 감고 바이 더 딥 하면 그게 다 먹혔어요. 작년에 바이 더 딥 했을 때 개인들이 실패한 경우가 없었습니다. 진짜요. 작년 4월 상호관세 때문에 폭락했었잖아요. 네. 그때 사셨던 분들은 굉장히 크게 많이 수익을 내셨고 그리고 가깝게 보면 작년 11월하고 12월이 굉장히 또 불안정했어요. 메모리 주식들이. 그때 또 바이 더 딥 하신 분들은 수익을 많이 냈죠. 그리고 지금 연초에 굉장히 랠리를 내다가 또 최근에 약간 또 슬로 하잖아요. 네. 또 못 사죠.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겠네요. 마지막 기회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저는 조정 시 매수가 유효하다.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초지일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원전처럼 이렇게 실적이 길게 쌓이는 산업에 투자할 때 가격보다도 더 중요하게 봐야 될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일단 산업이 구조적으로 뭔가 계속 바뀌는 걸 봐야 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제선왕의 입이겠죠. 일단 AI 인프라를 지금 주도하는 건 엔비디아잖아요. 만약에 엔비디아가 없었다 그러면 범용 디램이 이렇게까지 각광을 받지는 않았을 것 같고 메모리가 부족하니까 제선왕 그 엔비디아가 HBM이 없으니까 GDDR 갑자기 땡겨서 쓰기 시작했죠. 그게 이제 루빈 CPX라는 칩이 나왔고 이제는 DDR도 없고 LPDDR도 공급이 부족하니까 이제 낸드 가지고 써야 되라고 해서 이번에 MS라고 해서 인퍼런스 컨텍스트 메모리 스토리지. 자, 이제 사람의 그 해마처럼 장기 기억을 하는 별도의 메모리 또 프로토콜을 만든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낸드 플래시가 난리 난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산업에서도 이 전박 시장, 특히나 빅테크들의 어떤 그런 기술적인 흐름들 그런 것들을 잘 봐야겠죠. 이게 계속 성장할 거야 라고 해서 그냥 믿음만 가지고 있는데 전방 시장이 변하는 거를 체크를 하지 않는다는 건 굉장히 크게 당할 수 있죠. 네. 오늘 되게 긴 시간 동안 인터뷰 응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끝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월이 벌써 이제 중순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1월 초 너무 이제 급하게 오르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가 이제 굉장히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지금 뭐 사실 가격이 편안하다라고 보기 힘들어요. 기존의 AI 관련 주도주들, 특히나 반도체주들도 가격이 많이 오르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본인의 포트폴리오에서 지금 주도주들이 없다 그러면 저는 조정식 매수를 해야 된다고. 언제까지? 상반기까지. 하반기는 모르겠습니다. 하반기에 대한 뷰는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뭔가 너무 불안하다. 그러면 이제 분할로 대응하는 게 맞죠. 빠진 날도 오르는 날도 그냥 조금씩 사면 됩니다.